네, 오늘은 은유의 시학 여섯 번째로 은유의 전통적 논의, 그러니까 과거의 은유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강좌에서는 그러면 현대에 와서 은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역사적으로 더듬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은유의 전통적 논의, 그러니까 과거의 은유를 어떻게 논했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인간의 그 언어 생활에서 이 비유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시 시대부터,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언어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비유는, 은유는 시작됐다고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준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 만물들에게 이름을 붙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이브가 새 사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로 출발해서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고, 또 어떤 유사점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막 그러면서 비유를 시작했고, 또 언어를 시작했고, 또 비슷비슷한 게 있으면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비슷한 길이 연결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사성의 발견, 어떤 동일성의 발견,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초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발견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비유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록상으로 볼 때 좀 은유를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 대표적인 그 은유 이론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학에서 그는 그 문학의 말씨를 다루는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남에게 배울 수 없는 천재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비유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그 말을 잘하는 것이고, 또 문장을 잘 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남에게서 배울 수 없는, 말하자면 천재적인 선천적인 것이다 해서 대단히 그 비유를 사용하는 능력을 선천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은유를 잘 구사한다는 것은 그냥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그 은유를 사용하는, 말씨를 잘 활용하는 것을 아주 선천적인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또한 좋은 비유란 뭐냐, 서로 다른 사물 사이에 같은 것, 두 사물 사이에 같은 것, 유사한 점을 직관적으로 유추해서, 그래서 서로 말을 바꾸는 것.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마음을 호수와 마음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찾아서 그것을 바꾸는 것. 그래서 마음을 호수로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그걸 대치라고 얘기하고, 그걸 전이, 다시 말하면 자리바꿈, 이렇게 자리바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호수라는 것으로 해서 마음의 개념을, 의미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 구체적으로 전이의 방법을 네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유를 어떤 사물에다 다른 것에 속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인데, 이러한 대치 작업, 즉 옮겨 넣는 작업, 이것은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특수한 것과 구체적인 것, 그것을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에서 특수로, 특수에서 보편으로, 특수에서 특수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좀 분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종과 유의 관계, 그래서 유에서 종으로, 종에서 유로, 또 종에서 종으로,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 뭐 유라든지 종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 분류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물 하위 개념으로는 거기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동물 그것은 바로 유 개념이고 소, 말, 돼지 것은 종 개념이죠. 그래서 이 유와 종을 넘나드는 그리고 서로 바꾸는 이런 관계가 바로 전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종에서 유,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종에서 유의 개념으로 가는 경우 예를 이런 것을 들었어요. 여기에 내 배가 정지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다. 배가 정지하였다. 배가 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을 따지고 보면 배가 섰다, 정지하고 있다. 이 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내 배가 정박하고 있다. 이것을 lying at anchor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닻을 내리다. 구체적으로는 닻을 내리는 것, 정박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적인 보편적인 언어로는 정지, 스톱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란 말과 이 정박 사이에는 이게 보편과 특수, 그러니까 유 개념과 종 개념의 오고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에서 유, 그러니까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에 내 유에서, 그러니까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오디세이는 실로 만 가지 선행을 행하였다. 만 가지 선행을 행하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만 가지도 있을 수 있고, 10가지 선행을 했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이웃을 돕는 착한 선행을 했다. 뭐,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것은, 만 가지라는 것은 결국 많은, 다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라고 하는 아주 많은이라는 것을 만 가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것은 유 개념을 종 개념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만 가지 선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수의 선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냐 만 가지냐 하는 것은 결국 종이냐 유냐 하는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에서 또 종, 그러니까 구체에서 구체, 다시 하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을 그는 이런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구리새로 생명의 물을 푸면서, 이런 그 하나의 은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리새로 생명의 물을 푸면서 라는 말과 또 구리새로 베면서 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여기서 이 구리새로 생명의 물을 푼다라는 것이 뭔 말이냐? 그것은 바로 청동의 칼로 목을 베어 피를 흘리게 하면서 뭐 그런 것을 이 구리새로 생명의 물을 푸면서라는 말로 쓸 수 있는, 이 푸면서 대신 베면서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푸다와 베다, 이것은 같은 하위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의 상위 개념은 제거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제거한다는 것을
푸다 또는 배다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서 종이다 이런 얘기라고. 네 번째는 이 유추에 의한 전의의 예로서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유추, 그 한낮의 저녁 때, 뭐 그런 말 쓰죠. 한날의 저녁 때, 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죠. 인생의 노년. 뭐 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은, 그러니까 한날의 저녁 때, 하루의 저녁 때. 그러니까 하루라는 이유에서 저녁 때라는 종 개념. 그러니까 보편에서 구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노년, 뭐 그것도 뭐 이런 그 전체적인 것에서 부분적인 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문장에서 각각 하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하나는 인생의 일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을 연결해서 혼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낮의 노년, 한낮의 노년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인생의 저녁 때 이렇게 서로 뒤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 유추에 의한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2000년 전 그는 참 철학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렇게 전의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이 전의를 체계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당초에는 이런 그 전의의 개념, 은유를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아주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시 그 개념이 좀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수사학적 은유입니다. 이게 중세의 다분히 은유하면 거의 다 수사학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중세 이전에도 그리스 시대에도 이런 그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좀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는 그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을 잘하는 것, 설득력.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설득력을 가장 중요시 그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웅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잘 설복하고 설득시킬까? 이런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극단화될 때 그것을 소피스트, 궤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은유의 당초의 이 전이 자리바꿈이라고 하는 이 본래적 의미가 아리스토텔레스마저도 후퇴시켜가지고 결국 그의 수사학에서는 비유를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꾸미는 방법이란 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적 개념으로 비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전의의 개념, 자리바꿈의 개념으로도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학적인 개념, 이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문학 속에서 활용될 때 많이 결국 문학이란 뭐냐? 꾸미는 거다. 보기 좋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거의 그 은유는 이 수사학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뭐 키케로 뭐 하면은 그 문법학자들에게서 이제 많이 했는데 서술이나 해설의 기능으로만 비유의 개념을 제안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전의의 원리에 반하여 언어를 용법과 관습에 맞게 사용하는 적합성 또 명확성 그리고 맥락에 어긋나지 않는 적절성 그리고 마지막 장식성이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문법은 말의 이 장식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근데 그 장식성을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어체, 전화함 또는 형용어법 또는 뭐 돈어법, 공은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한 어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콘틸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비유를 최고의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식이라고 하면서 그는 그 비유를 하나의 은유를 사상에 입히는 옷이다. 비유를 극단의 꾸밈으로 왜곡시킨 것이 바로 뭐 소피스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상의 옷이다. 뭐 이것은 대단히 그 당시 그 비유를 수사법, 수사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뭐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시를 쓰면서 어떻게 꾸몄을까요? 자, 그 그레이의 이튼 대학의 원경에 묻히는 오드라는 그 시 구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여다오 아버지 태음스강이여 그대는 푸른 물가에서 물장난치며 싱싱한 무리들이 쾌락의 길을 질주하는 것을 보았으려니 지금은 누가 유리 같은 파도를 유연한 팔로 가르기를 즐기는가? 사람들을 매혹하는 포로된 홍방울 새인가? 어떤 게으른 자손들이 굴러가는 원의 속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날아가는 공에 힘을 줄 것인가?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어떻게 하면은 사물을 보다 우아하고 멋있게 할까 해서 자 푸른 물가에서 물장난치며 싱싱한 무리들이 쾌락의 길을 질주하는 것을 이게 바로 어린이들이 물장난치면서 노는 모습을 푸른 물가에서 물장난치며 싱싱한 무리들이 쾌락의 길을 질주하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유리 같은 파도를 유연한 팔로 가르기를 즐기는가? 어린이들이 이제 그 유리 같은 파도를 유연한 팔로 가르기를 막 수영하는 모습을 막 유연한 팔로 가르기를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행위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을 가능하면은 우아하게 멋있게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매혹하는 포로된 홍망을 새인가 뭐 그 어린이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또 게으른 자손들이 굴러가는 원의 속도를 따를 것이 게으른 자손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가리켜서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굴러가는 원 그러니까 굴렁쇠를 굴러가는 원의 속도를 따를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 비유를 우아한 어떤 형용사를 많이 구사한 그런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수사학적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다시 우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스펜서의
에피달라미온이라는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즐거움을 가지라. 그리고 정숙한 가슴의 만족을 가지라. 그대들의 사랑의 결합으로 사랑의 여왕인 아름다운 비너스가 그대들에게 심장을 꿰뚫은 아들과 함께 미소를 보내게 하라.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즐거움을 가지라. 그리고 정숙한 마음의 만족을 가지라. 이거 뭐 행복감을 느껴라, 그런 것을 정숙한 가슴의 만족을 이런 그대들의 사랑의 결합으로 사랑의 여왕인 아름다운 비너스가 그대들에게 이래서 사랑의 여왕인 아름다운 비너스가 까지 여인 묘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심장을 꿰뚫은 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설레이는 그런 것이겠죠. 자, 이렇게 최대한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썼는데, 우리 시가도 과거 고대 시가는 좀 상투적인 어법, 어지보 태평연월이 꿈이란 거 하노라. 태평연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제일봉에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 백설이 말인 거는 낙낙장송, 독야청청, 태평연월. 이거 다 하나의 고어체라고 볼 수 있고, 좀 상투적인 그런 한자 고사성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 수사학적인 시학에서는 시에서만 쓰여지는 독특한 언어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문어체와 구어체가 구분되어 있던 것이죠. 그 당시는 그런 특수한 문어체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세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로 넘으면서 19세기 이제 낭만주의 때를 접어들면서 이러한 수사학적인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워즈워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유를 이 장식이 아니라 상상의 중심 원리로 생각하고 은유의 강렬한 작용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이 워즈워즈의 시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수사학으로부터 은유를 구원하고 역사적으로 은폐되었던 은유의 본질적 가치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워즈워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고전주의적 어떤 장식적 은유의 미학에서 이 낭만주의적 은유 또는 낭만주의 시어를 제기한 이 워즈워즈는 서정민요 집에서 이 고전적 완곡어법, 형용업 등으로 정교하게 다듬던 일체의 수사적인 언어를 배경하고, 진정한 시어법은 자연적인 것이고 거짓된 시어법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문어체를 부정하고 구어체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는 소수의 오락물이 아니라 만인의 것이야 하며, 형식이나 제도에 얽매인 문법체가 아니라 개성적이고 일상적인 구어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은유도 그런 형식으로 써야 된다. 따라서 훌륭한 시는 강한 정서가 자연 발생적으로 넘쳐 흐르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쉘리 같은 사람도 어떤 이성은 사물의 차이를 존중하며 상상력은 유사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은유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유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헤르도나 비코도 역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이 시의 언어로 또는 은유적 언어로 중요시하고 또 동일시했던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언어, 그리고 원시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은유적인 언어고 또 시적인 언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들의 언어 속에는 대단히 그 감각적이고 이미지적인 요소가 크죠. 그건 원신들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오히려 강하고 또 힘차고 구체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즈워즈는 은유를 이 상위 속에서 유사, 그리고 유사 속에서 상위를 지각하는 연결과 통합의 작용이라고 하면서 시어에 있어서 고전주의자들이 같이 시에 사용된 특수한 언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에서 오히려 은유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단순하고 공들이지 않은 표현들, 제 각기의 중요성에 합당한 언어로 표현된 생각들, 그러한 언어는 반복된 경험과 정상적인 감정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더욱 영속적이고 또 시인들이 종종 그것을 대신시키는 언어보다 훨씬 더 철학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의 시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적 없는 거울에 그녀는 살았다. 도부강 원류 옆에서 칭찬할 사람 하나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거의 없는 처녀. 이끼 낀 돌가에 시선에서 반쯤 숨겨진 제비꽃. 단 하나 하늘에서 빛날 때의 그 별처럼 예뻤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보면은 무슨 어린이들을 말할 때 싱싱한 무리들이 쾌락의 길을 질주하는 것을 보았다. 또 유리 같은 파도를 유연한 팔로 가르기를 즐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 구구한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일상화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워즈에 와서는 그냥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자, 인적 없는 거울에 그녀는 살았다. 형용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부강 원류 옆에서 칭찬할 사람도 하나 없고 사랑할 사람도 거의 없는 처녀. 그러니까 에로이 홀로 사는 처녀겠죠. 이끼 낀 들가에 시선마저 반쯤 숨겨진 제비꽃. 자, 여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끼 낀 돌가에 그 시선에서 반쯤 숨겨진 그 조금 내 보이는 제비꽃. 그 단 하나 하늘에서 빛날 때에 그 별처럼 모였다. 그런데 그 처녀의 모습이 그렇게 예뻤다고 하는 것을 숨겨진 제비꽃 또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이런 말을 여기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낭만주의적인 그런 그 은유는 콜리지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콜리지도 이 상상력과 그는 그 낭만주의의 그 세계관을 그 자연 유기체, 그러니까 인간이나 자연이나 신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그 유기체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별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일상적인 언어를 쓴다. 그는 어느 잔치집에 가면서 어떤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늙은 수부의 노래 이런 제목에서 그는 한 늙은 수부 셋 중에 하나를 세운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붙잡고 긴 수염과 빛나는 눈을 가진 분이 어째서 나를 세운가? 세우니까 그 사람이
아니 긴 수염과 빛나는 눈을 가진 분이 왜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랑 집에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나는 바로 가까운 친척. 손님들은 모이고 잔치는 다 되어 줄곧 소리만 들려오느나 뭐 또 이렇게 그 잔치집에 가면서 그 소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인손으로 그를 잡고 거기에 배 한 척이 있었지 라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기가 어부로 있었을 때의 경험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넣으세요 영감님. 늙은 수부는 바로 손을 내렸다. 자, 이건 보면은 이게 시가 그저 서로 지나가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형식, 마치 드라마 같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 수사학적인 비유와는 다른 그냥 일상적인 어법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에는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채색된 바다 위에 채색된 배처럼 꼼짝 않고 뭐 이런 규절이 있는가 하면은 달빛은 뜨거운 바다를 비웃는다. 마치 4월의 흰소리처럼 떠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 어떤 자연과 인간의 신비로운 모습, 그 조화로운 모습을 막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에 와서 은유의 좀 본래의 모습 또는 시의 그 일상적인 대중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근대에도 반드시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은유를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학적 방법론 또는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 근대 합리주의 철학자들 또는 경험주의 철학자들, 이들은 이 수사학을 반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컨 같은 사람은 이 진지한 주제와 건전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이 미사여구에 현혹된다고 이렇게 지적했고, 이 로크는 수사학을 기만이나 사기 행위로 봤습니다. 또 몽테뉴 역시 사물을 담아내는 그릇인 언어보다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사물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은유를 하나의 그릇으로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영국의 밀턴 같은 사람은 또 청교도적인 사람이어서 이 교회의 생유리창이 빛을 차단하는 것처럼 현란한 수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린다 해서 또 이 수사적인 또는 은유적인 것을 기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밀턴적인 이 청교도적인 이런 사고는 사실은 이 근대 현대 이 교회에서도 상당히 그 뭔가 문학을 이런 좀 불온한 이런 걸로 오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근대 과학주의라든지 또는 하나의 그 윤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문학을 보고자 했던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전주의 또는 이 전통적인 문학에서 은유는 이런 초기에는 대단히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초에는 은유를 전히 자리바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지만 중세의 오랜 세월은 수사학이라는 개념으로 길게 사용됐기 때문에 은유가 상당히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는 다시 은유가 어떤 상상력 또는 감성과 결합해서 보다 더 은유가 좀 시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